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가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최민희 의원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예.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행 사건이요. 예. 근데 당내에서 이 대표 도의적 책임져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의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네. 혹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2020년에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내에서 누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압박을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 얘기를 김종민 의원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한 게 그 윤영찬 의원이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친명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비명으로 분류돼 있긴 하죠. 비명이죠. 비명계, 예, 친낙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압박을 줬다면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압박을 줄 수도 없고 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도 그 대선 때 그런 말 하셨어요. 윤석열 검사의 말하자면 무리한 수사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다, 그것부터 석고대죄하라,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건, 저는 정말 이건 기준이 왜 이재명 대표 앞에선 바뀔까? 검찰 주변과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공세를 펼 수도 있는데, 정치적 공세를 펼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민주당 내에서 이런 다른 목소리, 특별히 이재명 대표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 내가 조금 내용이 좀 있나 봅니다. 근데 갈등은 정당 권력 투쟁하는 데라 갈등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은 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간접살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직접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무리한 정치 공세고, 지금 이 경우는 10년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83명에 이른다, 황운하 전 의원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주변에서 자꾸 돌아가시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뭉게뭉게 여러 가지 풍문으로 도는 거죠. 예,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원인이 있다 또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을 만한 그것을 탓할 만한 뚜렷한 그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자꾸 연결을 하니까 불리하게 이 불리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론과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다가 민주당에서도 또 원인 제공을 조금 하고 있다. 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기에는 당내 되게 권력에 좋죠. 어쨌든 간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근데요, 민주당 정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갑니까? 지난 주말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정미 대표가 연설할 때 네. 그 시민들이 앞에 있던 시민들이 뭐 그 야유를 좀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 보고 분열의 정치를 했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저는 어떻게 사과를 하죠? 그럼 그분들이 시민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정미 대표 그리고 정의당을 비방하니 이걸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부터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문제 됐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정미 대표가 허허 웃으면서 네. 뭐 지지자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갔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하라, 이재명 뭐해라, 이재명 뭐해라 이게 좀 저는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열성 지지자들이 네. 일종의 이제 야유를 야유를 한 했죠. 거군요. 근데 야유를 한 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게 옳았냐 그렇냐 그게 어땠냐 그럼 저는 안 하시고 격려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깝깝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재민이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정치권은 네. 위에가 좀 문제고요. 위에가 이렇게 기득권 정치 세력이 문제고요. 그런데 밑에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수능적이라서 문제예요. 너무 조용하고. 그래요? 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해요. 그냥 의사 표시가 거의 없어. 네.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일다가 의사 표시가 있는 그런 분들 지지자 많은 황교안 전 대표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분들은 소수예요. 소수.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에 비하면 네.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그 민주당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위에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기득권적인 그런 면이 강하거나 제가 볼 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당원들은 저는 뭐 진위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선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열성이 너무 심한 나머지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가끔씩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문자 폭탄이라든가 이럴 때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리더들이 그것을 좀 제어를 해 주셔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거는 뭐 양념 같은 거 아니냐 정치에 그랬다가 그랬다가 그건 그 기성 거지. 언론과 정치권의 문매를 맞으셨죠.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면 선풀 운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지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일부는 수긍을 했는데 일부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왜 문재인 대표께서 이러십니까라고 반발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랄까 자율적이랄까 자립적이랄까 주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지지자들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수박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문자 폭탄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뭐 악플을 받아봤다면 뭐 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사람이니까 선풀 받으면 기분 좋고 악플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이건 그냥 정치인의 숙명으로 그게 어떻게 지지자들을 탓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걸 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 그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바를 하면 안 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성명을 낸다든지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괴로운 수준으로 이렇게 막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수와 이쪽 이제 민주당과 국힘 쪽에 이 다른 양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힘 쪽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직접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나경원 대표, 네. 나경원 후보 그때 나왔을 때 대통령실 비롯해서 네. 수석 그러니까 나오고 다 나오죠. 정치인들이 직접 집단 린치를 하잖아요. 5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직접 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데 그게 더 무서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그것보다 정치인들이 직접 하는 게 더 고약할 때도 있고 그 양상은 좀 다른데 저는 어쨌든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문자로 의견을 전달하는 거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다. 기준이. 네. 근데 예. 욕설과 인신공격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기분 좋았으니까 과거에.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적으로 오면 저도 문자 폭탄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개, 20개 뭐 한 이 정도 오면 괜찮은데 그리고 한 100개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한 10,000개씩 오면 이거는 거의 폭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트윗을 중단한 계기가 됐어요. 네.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기준은 어쨌든 정치인들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생각, 이 생각 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를 하다 보면 꼭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다를 수 있어요. 사안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냥 시각도 제가 볼 다를 때는 수 이런 있죠. 거예요. 이렇게 자신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그냥 의견이 다르건 나 저 사람 지지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꼭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니까 저 사람 어떤 식으로든 꺾을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서로 굉장히 피곤해지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화돼요. 사실은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튼 민주당 지지자 뭐 강성 극성 지지자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으나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조금 좀 냉각되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옳았을까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 생각은 뭐 정치권에서 하라고 두시고요.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당 정치가 저는 하여튼 이 당원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회의가 생겨요. 이렇게 당원을 막 열심히 모집을 하는데 양당에서. 네. 그렇게 당원이 막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류 역사 발달 단계에서 보통 선거가 실현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이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그 보통 선거가 실시될 때 그때도 그 세계 망한다, 나라 망한다고 했던 사람 많습니다. 아니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특정 정당을 별로 지지를 안 해요. 근데 누구랑 친하니까 내가 다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당에 예를 들면 국힘의 당원이 된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왠지 그 당의 그 노선 이런 거 별로 찬성하지 않는데 친해가지고 가입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국힘 당원이 됐으니까 국힘이 하는 거 무조건 찬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근데 이현주 의원님의 저 말씀 위험한 게 그 밀실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당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는 걸 벗어나야 되고 특히 당은 가능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게 맞고 맞는데 네,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해 그렇죠. 갈까를 논의하면 됩니다. 당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게 국민의힘도. 꼭 좋은 거냐 이런 네. 의문이 한 번씩 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당원이 많이 는 만큼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더 나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네. 고민할 지점이 많죠. 자, 당원들 많이 들어와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게 과연. 결과는
결과는 10만 명일 때, 20만 명일 때랑 똑같죠. 똑같은 건지 아니면 더 퇴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당 지도부는 잘 꾸려졌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자연스럽게 일로 가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이게 전 예상은 했어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에 카페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별로 안 했더라고요. 네. 투표 독려 운동 좀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안 해 나는 투표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런 반응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이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투표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죠. 네, 조직표가 조직표가 굉장히 투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윤사모, 윤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총동원 됐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 분위기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 수석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예상하던 건데요. 네. 당 사무총장 이철규, 윤핵관 이철규 의원 여기도 예상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직 부총장의 배현진 의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배현진 의원은 왜 이렇게 중용되는 걸까요? 아니 굉장히 앞장섰잖아요.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데도 앞장서고 네. 그때 무슨 나경원 찍어내기도 그때 앞장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굉장히 헌신적으로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정말 농공 행상이 확실하다 이런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꺼리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위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분이 검핵관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초선이잖아요. 이분이. 네. 대변인에 기용할 정도로 거침이 없구나. 정말 거침없는 농공행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거침없는 친윤 인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친윤 윤핵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논란이 있었죠. 전대 와중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계속 논란이 됐었고. 근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찍어내기가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각에서 끝나고 나서 연포탕 인사를 할 것이다 또는 굉장히 의식을 할 것이다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사실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설마 하던 거를 그냥 할 것이다. 했는데 설마 하던 대로 그냥 하잖아요. 네. 네,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윤핵관 중에 핵심 윤핵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경찰, 권력기관의 핵심 권력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찍어내기 할 때 그때 50명 가까이 린치할 때 연판장 돌린 그 사람들은 정말 정치를 앞으로 하면 안 될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죠. 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앞장선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무부총장으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정권이다, 검찰당이 된다, 이런 얘기, 눈치 볼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수석 대변인 시키고 있고. 저는 전혀 여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거 상관 안 쓰는 이유가 그래도 또 여론이 별로 미동도 안 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미동 안 하는 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컨벤션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 언론 보도를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네요. 예. 컨벤션 효과가 있나? 보통 지도부 있죠. 없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오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컨벤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각종 악재,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된
그 해법안 이런 부분은요.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컨벤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게 뭐 저는 이렇게 뭐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좋은 취지에서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열심히 뛰었지만 열심히 뛰었나? 어쨌든 황교안 후보 같이 뛰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사실 상쇄되었죠. 그 전에 찍어내기 논란이.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천하람 후보나 이런 이준석계가 열심히 뛰면서 뭐 이렇게 윤핵관 문제라든가 대통령이 당무개인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장되고 논란이 사장이 되면서 네. 오히려 앞에 있었던 이 찍어내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려주고 포장지의 역할을 해줘버린 것 같다. 아, 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초기에 약간 그런 취지의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그 젊은 분 중에 일부가 조언을 구하길래 이 판 자체가 대통령 판이고 이게 어떻게 갈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도 그때 불출마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에너지를 빨릴 텐데 젊은 에너지를 빨리고 그냥 끝날 텐데 욕만 먹고 뭐하러 거기에 에너지를 빨리느냐. 조금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싸울 때 그때 하지. 이제 그런 조언을 그러니까 지금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건 뭐 그런 것 같고요. 보면 조금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쭉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지나치게 친윤 일색 이런 인사 이런 뻔히 예상되는 농공행상 인사의 결과에 대한 판단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젊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또 문제 제기하고 했으면 그게 이후에 인사나 이런 데 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그래야 이게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그냥 반영되지 이렇게.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저는 너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뭐하러 그렇게. 너무 안타깝다. 그냥 너무 젊은 분들이 순진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 정부가 해법을 냈는데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피해자들이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주죠. 매우 중요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어찌 전망하십니까? 우선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물을 반쯤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를 채워주지 물컵의 않을까. 절반을 채울 성의를 보여줄 것이다. 그거. 네.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 나온 반응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외무상은 의회 나가서 답변하기를 네. 강제 노동은 없었다. 그렇게 아예 얘기를 했고 다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잔의 반이 채워지기는커녕 느낌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공개적으로 따기를 맞은 느낌?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언론 보도 중에 깜짝 놀란 게 이 여론 지형을 보고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요? 네, 그 여론을 전혀 모르셨나 보죠? 아니 그전에는 뭐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뭐 지지율이 다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건 일본 누가 왔을 때 했죠. 네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을 줄 몰랐다라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그 주변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그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보고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끝날 사안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 세 분, 생존된 피해자 세 분이 이
사과 없는 이런 대한민국 기업의 배상 형식 제3자 대의변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당사자들이 안 받겠다는데 네. 어떻게 하냐고요. 진행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법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끝났는데 거기에 반하는 지금 행정부의 네. 조치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문제입니다. 그냥 안 풀리죠. 안 풀리죠. 네, 그냥 안 풀리기 때문에 일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그냥 바로 풀지 않고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설사 어떻게 억지로 풀리는 척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기업들도 자기들이 채무가 없잖아요. 근데 채무가 없는데 이걸 출연을 하게 됐을 때 배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 K스포츠 미르재단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국회가 법을 만들기도 좀 애매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필요한 건 뭐냐, 일본의 사과예요. 일본의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될 거고요. 근데 일본 기업이 최소한 참여해야 돼요. 이현주 의원님의 말이 외교부의 기본 노선이었어요. 네. 사과와 일본 참여. 기업의 참여.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필요가 없어요. 이런 뭐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근데 여기서 그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피해자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다음에. 취재를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취재를 해보니 일본 기업들은 배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 외교 당국 간에는 문희상 전 의장이 얘기한 2+2+ 알파. 네. 그거는 일본과 일본 전범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재단 그 네. 얘기거든요. 문희상 네네네. 의장 말이. 그거에 외교 당국 간의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사죄는 그건 기본 전제고 컨센서스가 되어 네. 있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걷어찬 것이 아베 그래서 총리였다고 지금 이제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걸 불쑥 이런 식으로 설익은 것을 꺼내서 발표를 우리가 먼저 함으로써 지금 그 전까지 약간 진전된 상황이 지금 뒤집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게 일을 더 키워버린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뭐 미국 같은 데서 지지한다고 막 자랑하던데 저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이 일본 편 드는 걸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다니. 우리가 미국 설득을 못하고 미국이 일본 안을 가지고 지지하는 거를 우리가 자랑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실이 석고대죄해야 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참. 여론전을 하고 홍보한다면서 더 벅스 스탑 히어 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더 답답해진 거죠. 네. 아니 그리고요 책임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무슨 부족한데 어쩌죠?